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구입니다. 오늘은 영화 소위 클래식 쇼팽 디자이어 포 러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쇼팽과 조르주 상드에 대한 단편적인 영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835년부터 1837년) 사이에 상드와 알프레드 뮤시의 연애 사건인 파리에서의 마지막 키스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1838년 전후에 상드와 쇼팽이 가까워지는 쇼팽의 연인, 그리고 1848년부터 1849년 사이의 이야기인 쇼팽의 푸른 노트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쇼팽의 어린 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생을 잘 정리한 영화 디자이어 포 러브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번역은 없고 그냥 디자이어 포 러브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 내지는 사랑에 대한 욕구 정도입니다. 이 영화는 1830년 바르샤바 20살 된 쇼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속국으로서 러시아의 황제의 동생인 콘스탄틴 대공이 총독으로 와가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쇼팽이 어릴 때부터 봐왔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좋아했습니다. 약간의 광기가 있는데 쇼팽의 피아노를 들으면 진정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기를 부릴 때마다 쇼팽이 불려가서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콘스탄틴 대공이 미쳐 날뛰자 쇼팽이 불려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는 길에 흐르는 음악은 겨울바람입니다. 에티트죠. 당연히 겨울바람을 붙인 것은 당연히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이 겨울바람은 1836년에 작곡된 쇼팽의 피아노 에티트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티트라고 하면 연습곡이라고 번역하는데 간단한 연습곡은 아니고 고난이도 공부곡 혹은 훈련곡이라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즉 초중고 대학생용이 아니라 대학원생 이상의 고난이도 훈련곡 정도로 쇼팽은 에튜드를 작곡할 때 그저 테크닉을 기르기 위한 훈련곡이 아닌 예술적 아름다움을 겸비해 놓은 어느 무대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연주곡으로 작곡하였습니다. 이 에튜드가 중요한 게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을 위해서는 꼭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곧 겨울바람이 불어 닥칠 터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라는 듯한 전주와 같은 네 마디 렌토, 그리고 그 후에 알레그레 콤브리오, 힘차고 빠르게 이어지는 오른손의 거침없는 질주는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보면은 앞에 네 마디는 천천히 진행하다가 다섯 마디째부터는 거의 겨울바람처럼 세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개 클래식 음악 초보 시절에 첫 네 마디를 인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가 다섯 번째 마디부터 인지하거나 혹은 다섯 번째 마디가 너무 강해서 나중에 다 타고 나면은 첫 네 마디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바람은 다섯 마디째부터가 첫 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주자는 청중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열심히 칩니다. 오른손이 휘몰아치고 왼손은 무겁고 웅장한 전부의 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곡은 작곡할 1837년 전후에 시기적으로 쇼팽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이 무산된 직후에 조르주 상드를 만나기 전에 새로운 사랑을 할 그런 느낌의 음악입니다. 아이가 있는 여류 소설가와의 사랑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클래식 음악들이 처음에 도입부가 너무 조용하고 느려서 처음 몇 번 들을 동안에 그 부분을 인지 못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은 딴 악기들은 없고 첼로와 베이스가 피아니심으로 처음에 연주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그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은 집에서 음반이나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평범하게 해놓거나 하면은 처음 거의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볼륨을 적게 했나 왜 음악이 안 나오지 하고 볼륨을 올리면은 갑자기 블루투스 음색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서 다음에 또 볼륨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앞부분을 알아채는데 한 서너 번 이상 듣고 나서야 앞에도 무슨 소리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좀 부끄럽고 허탈한 일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에 너무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차를 타고 가기 싫은 궁궐로 들어가는 길에 흐르는 겨울바람 피아노 소리는 겨울바람의 서산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공은 광기로 피아노를 치고 또 쇼팽 보고 치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군부에서는 대공에 반대하여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군인들이 많이 처형됩니다. 이런저런 반란 혁명들이 많은 시기고 폴란드가 러시아의 식민지고 하니 쇼팽의 아버지는 쇼팽의 안전을 위하여 쇼팽을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냅니다. 근데 얼마 뒤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반란의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군에게 진압당하고 지고 맙니다. 쇼팽이 3, 4년 전에 빈에 와서 연주할 때는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환영을 받았지만은 받자마자 일주일 뒤에 조국이 폴란드 바르샤바가 함락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동맹국이라서 폴란드 출신 쇼팽은 대우가 아주 적대적으로 나쁘게 바뀌게 됩니다. 즉 반동분자로서 대우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쇼팽은 어렵게 파리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파리에서 도착은 1831년 9월달입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입니다. 이것은 고향 바르샤바를 떠날 때 특별 연주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은 피아노 협주곡인데 서주가 거의 4분 20초, 4분 20초 뒤에 피아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악장은 고향에서 짝사랑했던 애인이라기보다 그냥 짝사랑했던 사람 콘스탄자 콜라드코프스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쇼팽 콩쿨 최종 결정에서 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1번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2번은 잘 연주 안 하는데 2번으로 우승한 사람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한편 파리에 온 쇼팽은 작곡한 음악을 출판하기 원했지만은 출판업자들은 쉽고 저속한 음악을 요구해서 제대로 출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1842년부터 파리나 유럽에는 콜레라로 매년 여름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1832년에는 처음으로 콜레라가 파리까지 들어왔는데 그 해에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콜레라는 1817년 인도 겐지저 강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옮겨서 1832년 파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동쪽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영화 쇼팽의 프로노트에도 출연하는 친구 알버트 지말라가 프랑스 대사관의 추천 편지를 가지고 와서 발표해 가라고 추천하지만은 쇼팽은 파리가 싫다고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긴 갑니다. 그 백작 부인이면서 후원자인 샤롯트 로칠드가 주최하는 살롱 음악회에 리스트와 같이 참여하여서 구경합니다. 리스트가 쇼팽의 곡 혁명을 연주합니다. 이 혁명은 지난번 바르샤바가 함락됐을 때 얼마 안 지나서 쇼팽이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민들의 핍박을 받고 점령 군인들이 쇼팽의 집에도 들이닥쳐서 피아노를 부수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옆집 사람들이 쇼팽이 집이라고 해서 말려서 다 부사지는 건 막았지만은 어쨌든 쇼팽의 피아노도 부사졌다고 합니다. 한편 백작 부인이 쇼팽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럼 쇼팽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무엇을 잃을지 걱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북돋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쇼팽은 녹턴 20번, 플로네즈 6번 등을 쳐서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이후로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수입도 많아지고 해서 생활도 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홀란드 출신 시종 얀도 만나게 되어서 시종으로 들이게 됩니다. 브란치 리스트는 영화 속에서는 브란치라고 불립니다. 샹드는 한편 전 남편 디드방과 오랜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쇼팽은 마리아 보진스키라고 폴란드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귀족과 알게 되어서 청혼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편 상드는 알프레드 뮤시에라는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과 헤어지고 아이들을 즉 모리스와 솔랑주의 가정교사인 말피와 같이 연애하던 시절입니다. 한편 이미 이제 상드도 연예계에 나가고 쇼팽도 사격에 나갔기 때문에 가끔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일을 주선하는 사람은 이전에 상드와 알고 지낸 지말라입니다. 알버트 지말라라고 읽는데 알버트로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지말라 혹은 글리치말라로 읽기도 합니다. 쇼팽에게는 거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쇼팽은 왈츠 19번을 연주합니다. 한편 상대인 말피는 상대에게 자꾸 치근거리는데 결국은 상대는 더 이상 싫어서 아이들이나 맡기고 말피를 가정교사 쫓아내게 됩니다. 한편 보진스키 가족에게 청혼한 것은 건강 문제로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겹치고 쇼팽은 폐렴에 걸려서 들어 누웠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알버트 지말라가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화 제목인 디자이어 포 러브인 것처럼 쇼팽은 혼자 지내면서 사랑이 필요했으며 특히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절실했을 듯 합니다. 열이 나고 아프면서 계속 엄마를 찾는데 상드가 지말라의 부름으로 와서 정성 어린 스프를 끓여주어서 스프를 마시고 많이 회복합니다. 이 영화에서 상드가 닭고기를 좋아하냐고 묻자 가슴살을 좋아하고 다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쇼팽과 상대는 연애를 하고 지질한 말피는 계속 버티다가 쫓겨납니다. 지난번 영화 쇼팽의 연인에서 말피와 곤충
결투하는 장면도 있고, 말피는 시내에서 총을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좀 지질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된 조편과 상대는 마요르카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아들인 모리스는 15살, 솔랑주는 10살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은 아닌데 쇼팽과 상대는 마요르카에 3개월 반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스페인이 내전이 있어갖고 많은 피난민들이 마요르카로 도망와 있어서 숙박 장소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바람의 집이라는 별장의 별채를 구하여서 좀 있었습니다. 원래 마요르카가 유럽인데 꿈의 휴양지였는데 그 해는 비도 많고 또 날씨도 역대 최악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50년간 이런 비는 오지 않았어요. 갈 정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상드와 쇼팽의 죄 때문에 비가 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기침을 하다 마니까 기레기로 진단받아서 바람의 집에서도 쫓겨나서 발데모사의 오래된 빈 수도원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상드는 플레일 피아노라고 당대 최고 피아노를 공수합니다. 메르카 섬으로 하도 쇼팽이 별났어. 어쨌든 플레이 피아노를 신청합니다. 이때쯤 쇼팽과 그 상대의 아들인 모리스가 사춘기 겪으면서 서서히 갈등을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솔랑주는 어느덧 성숙한 처녀가 되고 쇼팽에 대한 감정이 아빠나 삼촌의 그런 감정이 아닌 남자로서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시기가 옵니다. 한편 거기 상드와 쇼팽이 만난 지도 거의 7, 8년이 다 되어서 이미 사랑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드는 우리의 사랑은 변했어요. 더 아름다운 플라토닉 러브로 가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한편 솔랑주와 쇼팽은 마차를 타고 노왕의 영지를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솔랑주는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가 아닌 남자로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엄마인 상드도 갑자기 막 미워지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쇼팽과 친한 여자들은 다 질투를 합니다. 한편 아들 모리스와도 쇼팽 사이가 좋지 않아서 쇼팽의 피아노 소리를 싫어해서 항상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20살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집안의 주인이 되려고 알력이 계속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쇼팽이 좀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음악은 에튜드 10분의 6 부제 고독입니다. 에튜드 10분의 부제들은 1번 승리, 2번 발레리나, 3번 이별의곡, 4번 추격, 5번이 헛건이고 6번이 고독입니다. 흐르는 음악. 7번이 마법사, 8번이 햇빛, 9번이 밤여행, 10번이 제비, 11번이 평온, 12번이 우리가 잘 아는 혁명입니다. 한편 모리스는 극단적으로 자살도 시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 제목이 디자이어 포 러버이듯이 모리스도 사실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디드방과는 자주 만나지 못하고, 왜냐면 이혼 때문에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엄마는 자기들보다도 자기 모리스와 여동생 솔랑주보다도 쇼팽을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항상 사랑에 움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리스는 나이가 많아 20살이 넘어갔고 쇼팽의 시종인 양과 싸워서 쫓아내 버립니다. 드디어 집안의 실력자가 되는 거죠. 어느 식사 시간에 상드는 아들에게는 닭고기 가슴살을 주고 쇼팽에게는 다리살을 주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또 쇼팽은 삐지게 됩니다. 조용한 밤길에 녹턴 20번이 흐르고 있습니다. 녹턴 20번은 로만 폴란스키 영화 피아니스트 2002년에는 피아니스트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 스필만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1846년 마지막 노왕호에서 여름을 지내고 겨울 시즌으로 보내기 위해서 파리로 갑니다. 쇼팽의 생활 리듬이 되게 여름에는 5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노왕에서 지내고 나머지는 겨울은 파리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뭐 생활 리듬이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그때 지난번에 그 콜레라 유행한 게 여름마다 자꾸 재발하고 유행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급적 파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주회도 하고 아시다시피 쇼팽은 연주회 스타일이 아니라서 공식 연주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솔란주가 원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기념으로 이제 가족화를 그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오거스트 클레징거라고 그 미술가입니다. 근데 상드가 갑자기 클레징거를 좋아하고 클레징거도 상드의 형상 조각을 뭐 주겠다 하니까 상드는 클레징거가 제2의 미켈란젤로답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솔란주를 유학하게 되어서 처음 약혼자는 차버리고 이 클레징거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솔란주의 볼만은 솔란주가 엄마의 사랑이 오빠인 모리세임을 주고 자기는 평생 방치됐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목처럼 디자이어 폴 러브, 자기의 사랑에 대한 욕구인 듯합니다. 모두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솔랑주는 1847년 5월 17일에 결혼하는데 그때 쇼팽은 파리에 있으면서 결혼 연락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신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석도 못하고. 근데 이 부부는 솔랑주 부부는 엄마가 그 정말 많이 줬는데도 허영과 방탕으로 뭐 신혼여행 갔다가 얼마 지나서 다 써버리고 예. 쌍드에게 또 와서 또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싸우다가 사이 클레징거가 장모를 밀치고 또 머리선 써이나서 총을 꺼내서 쏘고 뭐 막장 또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솔랑주와 상드는 평생 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쇼팽은 솔랑주가 돈도 없는데 마차비도 없다고 해서 마차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자기 마차를 내줍니다. 근데 이것을 상드가 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인 솔랑주에게 마차를 내준 쇼팽도 원수다 해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가 쇼팽에게 편지를 씁니다. 8년간의 우리의 우정을 감사하고 그 우정이 끝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쇼팽은 그러고 한참 뒤에 나중에 폴란드 편지를 해서 몸이 안 좋으니 간호하러 오라고 연락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연경비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도 못 오고 누나가 옵니다. 돈이 없던 파리까지 올 돈이 없으면 빌려서 오세요. 나중에 건강해지면은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누나가 와서 간호를 하고 그래 합니다. 결국은 쇼팽은 그러고 얼마 뒤에 죽게 되는데 쇼팽은 사후에 동전 하나도 안 남기고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내 심장을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나는 심장을 바로 샤바로 가져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는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이 흐르면서 끝이 납니다.
많은 쇼팽의 이야기를 포인트만 찾아서 어릴 때부터 사후까지 이야기해준 영화인 듯합니다. 지난번 영화 쇼팽의 연인과 쇼팽의 푸른노트에도 나오고 이 영화에도 나오는 측근 친구 혹은 쌍대 애인을 보면은 첫 번째 알버트 지말라, 여기서는 알버트라고 부르지만은 그걸 지말라 혹은 쇼팽의 푸른노트에서는 지말라라고 부릅니다. 쇼팽의 대충 아버지뻘로 조르주 상대의 요청으로 쇼팽과의 만남을 자주 주선해 줍니다. 나중에는 좀 후회합니다. 펠리시아 말피는 조르주 상드의 애인으로서 쇼팽 만나기 바로 직전의 애인입니다. 이상으로 디자이어 폴 러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쇼팽의 음악이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영화를 몇 편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